반갑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흉통이 사실 상당히 감별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도가 심장처럼 정중앙에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벽녘에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좀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구별해야 될 경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구별을 주로 해야 되고요. 보통 협심증은 사실 운동할 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정형 협심증과는 쉽게 구별이 되지만 밤에 잘 때 오는 통증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심장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 또는 불안정형 협심증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정중앙으로 향해서 오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조금 드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장은 팔 쪽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방사통이라 그러죠. 네. 양쪽 팔이 저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그 전날 과식을 했다든지 네. 술을 마셨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자세를 똑바로 하면 이제 누워 있는 자세에서 바로 앉으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으로 수년간 치료한 그런 사람들이 해도 안 나으니까 제 이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제, 우리가 보통 PPI라 그러죠. 예, 그런 치료제를 먹어도 계속 증상이 있는 환자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심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폐색전증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이라든지 비만 환자들, 암이 있는 이런 환자들이 폐색전증이 잘 오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갑작스럽게 통증도 오지만 호흡곤란 같이 동반하고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폐는 보시다시피 우리 심장은 중앙에 있지만 폐는 양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통증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예,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으실 때 통증이 온다든지 그런 이제 변동 사항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감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그 피검사를 해서 색전증에서 이제 증가되는 그런 우리 효소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오는 그런 효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이제 일종의 동맥경화 초기 이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혈관에 있는 내막 세포들이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산화질소라고 하는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NO가 이제 부족해지게 됩니다. 생성이 이제 이 NO라는 물질이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데 NO가 부족하니까 혈관이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수축을 일으키게 되는 일종의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대개 밤에 자다가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특히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 잘 이제 그 다음 날 잘 오게 됩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결국은 안정형 협심증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 노작형 협심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거나 일하거나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오고 쉬면 좋아지고 이런 통증인데 이제 심장 중앙 쪽에서 통증이 묵직하게 오다가 이제 왼쪽 팔 또는 오른쪽 팔로 이렇게 저림이 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서 턱까지 아래쪽 턱까지 아프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명치까지 아프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등 쪽, 견갑골 양쪽 사이 이런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게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고요. 불안정형 협심증은 이런 협심증이 갑자기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협심증이 있었는데 빈도가 증가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는 심장 혈관에 이제 기질적으로 좁아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 촬영해 보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단지 기능이 떨어져서 경련이 오는 그런 협심증을 말하겠습니다. 예, 협심증은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막힘이 심해질수록 통증이 더 증가되겠죠.
그렇지만 심근경색은 서서히 막힌다기보다는 갑자기 막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 요인이 주로 경화반이 파열될 때 예. 저희들이 보통 혈관에 화산 폭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화산 폭발이 생겨서 그 폭발 용암이 이제 일종의 기름 덩어리인데 여기 생기면서 이제 피떡이 생기죠. 그래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인데 결국은 이제 이때는 심장 근육의 괴사가 옵니다. 그 괴사 오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심전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제 심장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피 검사로 이제 우리 트로폰이라는 그런 효소가 증가돼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면 물론 다 검사하면 되는데 이제 흉통 클리닉에서는 선별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운동이 가능하신 분, 그다음에 심전도에서 이상이 없는 분들은 운동 부하 검사, 그다음에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거나 운동을 못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해기학 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 부하 검사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는 조금 더 편리한 관상동맥 전용 CT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CT를 촬영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 근래 이제 흉통 클리닉 환자 중에서 많이 오는 게 건강검진해서 일반 CT를 찍었을 때 스퀘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퀘어 지수가 일단 200점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부하 검사를 한다든지 경동맥 검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심장 전용 CT를 찍어서 이분들의 예후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CAG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예, 혈관이 일단 50% 이상 좁아졌을 때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좁아졌는지 안 좁아졌는지를 일단 판정을 해야 되고요. 좁아지지 않았는데도 흉통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변이형 협진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물 부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약물 부하 검사는 저희 나라에서는 어고노빈이라는 이제 자궁 수축제 이런 약물을 이제 주사를 하면 관상동맥 안으로 주사를 하면은 관상동맥 경련이 있는 사람은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걸 관찰해서 이분은 변이형 협진증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대 위험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사실은 조금 유전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자제분들 거의 또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 책임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책임이 있는데 그건 이제 흡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한 60% 이상 이제 흡연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30% 이하로 이제 거의 떨어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흡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담배를 끊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사실은 의사들하고 환자 간의 어떤 이제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 그리고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는지 그런 거를 잘 소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조절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스타틴을 먹으면은 일정 부분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이제 개발한 약 중에 주사를 맞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그런 주사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한 이런 포리에라는 연구에서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55 이하까지 떨어뜨렸을 때 한 20-30%의 그 사망률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도 올해 그 치료 지침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LDL 콜레스테롤 70 정도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 5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하면은 뭐 한 7, 80% 정도는 일단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증상이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진 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이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그 협착 정도가 한 80% 정도 보거든요. 80%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한다든지 풍선 성형술을 한다든지 관상동맥 우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들이 오면은 사실은 말하기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경우가 우리 혈관 안에 있는 산화질소 NO라는 물질을 생성시켜서 결국 발기를 유발하는 건데요. 이게 나이트레이트 제품하고 그 기능이 거의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자가 동시에 이제 투여가 되면 갑자기 환자 혈압이 떨어지고 해서 관상동맥에 이제 혈류를 이제 좀 막을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건데요. 요게 이제 약 두 가지가 중첩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24시간 되게 중첩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환자가 전부 나이트레이트 제제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사람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저희 대한심장학회에 그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 대한심장 TV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비아그라를 치면 거기에 대한 영상이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급할 때 쓰라고 준 니트로그리세린이 있거든요. 이 니트로그리세린을 쓰고 뭐 한 하루가 지나면은 이 비아그라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수 조용필 씨의 그 부인도 아마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상동맥 우회술은 혈관이 여러 군데 막혔거나 특히 중요한 좌관동맥 주관지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우회수를 하고요. 특히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은 우회술이 경과가 더 좋은 걸로 그렇게 판정이 돼 있어서 치료 지침에 우회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그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협착은 저희 심장내과 또는 순환기내과에서 하는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 시술로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한다든지 풍선 성형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골동맥을 이용하거나 혹은 상완동맥, 대퇴동맥을 이용해서 이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습니다. 관을 집어넣어서 또 아주 가는 유도철심이라고 하는 철사를 관상동맥에 집어넣고 그 철사를 따라서 이제 풍선이 들어갑니다. 풍선 들어가서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요. 그냥 놔두면 다시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스텐트를 보통 시술하고 나오는데요. 스텐트를 넣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위라든지, 그 다음에 스텐트를 넣었는데도 또 좁아진 부위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가는 혈관들은 스텐트를 사실은 다시 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약물 풍선이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약물 풍선은 1분 안에 우리 약물이 혈관벽을 따라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서 우리 다시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혈관 평활근 세포를 이제 억제를 하게 돼요. 이동하는 걸 억제를 해서 다시 좁아지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텐트 대용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녹는 스텐트가 한 5년 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이제 임상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스텐트 혈전증이라 그래서 이제 혈전이 다시 생기는 빈도가 일반 스텐트보다 한 2~3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녹는 스텐트가 일종의 플라스틱과 유사한 그런 제품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텐트처럼 얇게 만들 수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혈관을 벽을 탈아서 아주 매끄럽게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다시 이걸 만드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위드드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도 한 5년 정도 이후면은 다시 개발된 버전으로 아마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이게 금속을 두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녹는 스텐트가 앞으로 우리 심혈관 중재술에서 사실은 미래이긴 한데 아직 기술적인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스텐트를 넣고 나면은 DAPT라 그래서 이제 항혈소판 제제 두 가지를 1년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 뭐 프라스그렐 이런 약제들을 1년간 먹는데 이제 문제는 1년 안에 이분들이 직화 치료를 한다든지 내시경 한다든지 그리고 뭐 다리 골절이 생겨서 갑자기 수술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약을 무작정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출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재발하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치과라든지 이제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일주일씩 끊으라고 그러거든요. 일주일 끊으면은 스텐트 혈전증이 한 뭐 7, 8배 증가되게 됩니다. 예,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특히 이제 뭐 내시경이라든지 치과 치료할 때는 한 2, 3일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항혈소판 제제 말고 근래에는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그 질환이 많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항응고제를 먹거든요. 요 같이 먹으면은 출혈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출혈되면 또 갑자기 또 약을 끊어버리거든요. 너무 오래 끊으면은 또 스텐트 혈전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이제 PPI라는 그런 위장약을 먹어야 되고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컨택 시스템을 반드시 이제 알아두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